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는 채널 무도의 논술 김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비상계획관 선발 시험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업로드를 했고,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드렸으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따라서 2020년 상반기 이 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요, 네이버에서 비상대비 담당자 선발 시험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 수 있게, 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셔서 실제 어떻게 푸는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수업을 듣고 나서 안 써보면 못 쓰는 겁니다, 논술은. 그러니까, 자, 수업을 들었다. 그 다음에 써봤다. 고쳐봤다. 그리고 고친 후에 완성 답안지를 만들어 봤다. 자, 완성 답안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겠다. 그러면 실제로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20년도 상반기 문제는요, 실제로 같이 준비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당시에 2020년도 2월 달에 실제로 이제 감염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가 나왔죠. 자, 이 코로나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방향을 갖고 있나요? 사스, 신종 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라고 이렇게 배열을 해 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단어의 배열은요,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배열을 했냐면, 단어군이라고 하는 건 계층이 있어요. 자, 계층이 있다 보니까 이 하위어로 구성된 계층, 상위어로 구성된 계층이 있는데 이게 질병이 있을 겁니다. 자, 질병에서는 감염이 되는 질병이 있고 감염성이 없는 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염성이 있는 질병 안에서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감기도 감염성 질병이 맞지요. 그리고 어떤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염되는 병, 호흡기 질환,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 그리고 손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접촉.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단어군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열한 사스,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얘네들을 이 하위어에 놓고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21세기 들어서 보건안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졌다. 동양이죠. 특히 감염병 문제는 지금 비단 국내의 문제만 아니다.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갈등 요인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자, A라는 국가에서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은 B라는 국가는 피해 국가에 속해 있을 거고, 그리고 국가 B는 국가 C와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거 금지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A 국가는 다른 국가와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B 국가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사실은 감염성을 전파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갈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쓸 수 있는지, 답안지에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국제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건 레짐,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율, 그러니까 보건 질병에 따른 규칙은 구별되는 감염성 질병의 레짐, 그러니까 감염병을 대처하는 방식, 규칙. 그러면은 일반 보건 레짐하고 감염 레짐의 성격을 설명하라고 하면 이 성격은 무엇이 되나요? 당연히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발병국의 국가 위상에 따른 국제사회, 자, 국제사회가 바로 이 갈등의 요인, 즉, 요 얘기에다가 요 A라는 내용을 써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굉장히 시험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 제가 바로 앞서 올렸던 업로드했던 내용이 뭐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죠? 제시문은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시문은 종이가 남거나 잉크가 남아서 써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거니까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 요인은 여기에다 쓸 수밖에 없어요. 즉 여기에서 국제사회 대응 한계를 설명하시오라고 할 때 국제사회는 갈등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되고 있으며 사스, 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보다 심한 감염성이 향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변이도 일어나고 그리고 코로나 말고도 또 다른 감염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단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답안지에 포스트 코로나까지 유추해서 쓸 수 있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의 개념, 그리고 감염성 질병의 특징을 정확히 짚어서 설명할 수 있었다. 이 분들이 2020년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합격,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또 이어볼게요. 감염성을 둘러싼 갈등은 인접국에서도 일어나고, 자, 실제로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으로 입국이 금지됐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같은 경우, 일본에서 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달랐었죠.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상황도 그때는 좀 좋지 않았어요. 일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전에도 뭐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던 상황에서 코로나가 나왔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병국이라고 하는 이런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인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심화되고 있다. 이건 왜 심화됐나요? 이거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A 국가는 의료 체제나 의료 기술이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 발병을 하더라도 완치율이 굉장히 높다. B 국가 같은 경우는 열악하다. 의료 기술 자체가 체제 자체도 따라주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 기술 자체도 없어요. 원격 기술이 없으면 사실은 계속 그 감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A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본다면 B 국가 같은 경우는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심화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여기 밑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심화되고 있으면 최근 코로나19처럼 발병국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는 강대국인 경우, 자, 보건주권을 강대국이 왜 주장할까요? 그러니까 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역량이 있으니까. 그러면 강대국 간 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자, 이 대응이 가능한 국가가 C국, D국, E국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의료 기술로 인해서 A, C, D 이국 같은 경우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를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쓸 수 있게. 자, 국제사회에서 보건협력의 개념은 공중보건, 국제보건, 글로벌보건 순으로 진화해왔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공중보건이라고 하는 건 퍼블릭,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보건 개념이고요. 국제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보건의 개념이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는 보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화해 왔는데 이 방안을 적용해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반영을 하고 나서 1-1과 2를 풀어야지 이거 자체가 각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글로벌 보건 안보의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자,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얘네가 B겠죠. 감염병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기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을과 르를 찾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이냐?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하는 기준. 자, 이게 1번의 요구사항이고 1번에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황, 1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배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1과 2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1과 2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도 똑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을과 르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맨 먼저 을과 르를 찾아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요구한 것이냐? 일반적인 보건과 감염병의 보건을 설명, 즉 성격이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당연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논술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의, 그러니까 제시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채점 기준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설명하려면 당연히 공통점을 찾아서 간단히 제시한 다음에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논술에서 이 함의하고 있는 점을 찾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 문제가 첫 번째 요구사항이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보건 기준 개정, 그리고 규율, 규칙을 설명하고,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규범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나왔고요. 다음에 을을 또 따라가 보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에서,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범위입니다. 범위. 그러니까 감염병 질병을 정말 포괄적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영역을 다 쓰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서를 붙입니다. 전 세계적 확산 과정에서 발병국의 국가 위상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의 한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에 접근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는요, 일반 보건, 감염 보건, 그 성격 그냥 아주 무난하게 쓰셨다거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다거나
그러면은 고득점에서 일단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발병국이 국가 위상, 그럼 위상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응은 어떤 점이 한계이냐? 그러니까 한계라고 하는 건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한계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개념의 한계성을 제시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맨 먼저 탈락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일반 보건과 감염 보건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한계성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국제사회 대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는 분,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자, 이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 내가 당연히 이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잘 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떨어졌지? 왜 불합격했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문제는 한계를 설명하라고 했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자체에 전제된 그 요구사항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감점이 아니고요, 배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요구한 사항을 따라주지 못했을 때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시킨 것을 우리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배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감점보다 더 무서워요. 배점이 없다고 하는 거는 5점 중에 앞에 아무리 잘 써도 2.5점이 만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점을 봤을 때 이 시험 문제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21세기 들어 보건안보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감염병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갈등의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많은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감염성 질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국에서도 갈등은 일어날 수 있고 선진국과 기술적으로 열악한 국가가 그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감염성 질병에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강대국의 경우에도 이런 갈등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일반적인 보건에서 국제보건 그리고 글로벌의 보건으로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그러니까 가장 발전해왔던 진화해온 최종 단계인 글로벌 관점에서의 코로나 상황, 여기에 감염병 대응 능력 무엇이 될까요? 예방 당연히 들어가겠죠. 개인 위생, 그리고 발병했을 때의 대응 능력, 그리고 정보의 공유 능력, 그리고 발병한 환자에 대한 치료 능력 모두 들어가겠죠. 어디에?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감염병의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대응 능력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는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내려온 문제예요. 너무나도 잘 만든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기준이 하나가 아니겠죠. 당연히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타국에서 발생한 환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대응하는 능력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완전 다른 데로 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작년의 문제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평가하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치료 후 이송인지, 이송 후 치료인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 국가냐, 이것도 당연히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자, 그리고 1번에 이어서 2번으로 갈게요. 일반적인 보건과 감염병 보건은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일반적인 보건 레짐은 무엇인가요? 발병을 했을 때 이것이 감염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완치 혹은 감염에 의한 예방이 필요 없이 완치가 목적인 것이 일반적인 보건 레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감염병 레짐은 뭔가요? 완치도 중요하지만 감염을 막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 과정에서 발병 국가의 위상에 따라 국제사회는 어떤 대응의 한계를 갖고 있겠나요? 지금 위에서 좀 나오긴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국제사회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뭐 스페이스바라든지 잠깐 멈춤을 눌러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사회 대응에서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생각하셨다고 가정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서는 이송 후 치료, 그리고 일단 입국을 했죠. 그 다음에 치료,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발병의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치료 후 이송, 자, 모두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여기에 대한 이 범위에 대한 규약이 있나요? 없죠. 없으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비했을 때 일본의 대응 방식과 한국의 대응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예 출국 자체를 금지하고 입국도 금지했던 그 사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각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했지, 전체적인 글로벌 상황에서, 지금 이 글로벌 보건 의료의 상황에서 지금 국제사회 대응은 기본적으로 약속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거나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관리 그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국가마다 대응의 상황이 다르니까 각각의 매뉴얼대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한계를 설명하라고 하니까 기본적인 규약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응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시오라고 하지 않았죠. 대응의 한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에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한계점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를 바탕으로 이 1번과 2번의 개념을 봤을 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세 가지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을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라는 점. 자, 이 제시문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글로벌 안보의 관점에서 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죠. 자, 진화해 온 거예요. 진화해 왔을 때 지금 최종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보건의 입장에서 보는 대응 기준, 그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시문에서 파생된 1번의 1-1번이지 1번과 2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보건 상황은
예전에는 일반적인 레짐에서는 기본적으로 치료와 완치가 목적이었지만 지금 여기에선 국제사회 갈등까지 파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보건은 감염 보건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인접국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도 갈등이 나오고 이 내용이 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이 위상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선진국, 강대국 이런 말들이 왜 나왔겠어요? 이번에 문제를 푸는데 이걸 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수업을 따라오면서 이 내용 내가 당연히 뭐 쓸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쓸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 이 제시문과 행정안전부에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 보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쓸 수 있는지 초안을 써보면 내가 쓸 수 있다 없다가 나오는 거죠. 이해를 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린 3개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 자료가 그겁니다. 44%의 일치,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올린 내용이 44% 정도 실제 문제에 출제가 됐고요. 그 44%가 출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어느 정도냐? 14%, 12%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나머지 30%는 실제로 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답안지를 고쳐 써본다든지 완성 답안지를 만드는 과정, 퇴고를 해본다든지 이 과정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제가 강조했던 부분,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확인했죠. 밑에 내용이 위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 1-1, 1-2, 1-3, 2-1, 2-2 이것들이 물론 1-1, 1-2, 2-1, 2-2, 2-3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5개처럼 보이는 2개의 문제라는 거. 즉, 이 1번과 2번은 완전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은 모두 제시문의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글로벌 보건의 관점에서 기본적인 2번 문제도 같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자, 세 번째로 여기에서 지금 5점과 5점이라면 A4 용지 5장을 받으실 텐데 한 장 한 장으로 배분해서 글자 수를 배정해서 써야 된다는 점이죠. 자, 이 세 개의 대원칙을 잘 따라주셨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고득점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문제가 요구한 사항에서 내가 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배점 자체가 빠진다는 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응의 한계를 설명하라는 거지 국제사회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고 연습할 때도 이것이 반영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반영이 됐으면 연습도 거기에 맞춰서 쓰셔야 될 것이고 연습에 그것을 맞춰서 썼으면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연습한 대로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제가 오늘 좋은 소스 하나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배점이 있는데 배점을 잘 가져오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을 또는 르를 찾아야 됩니다. 을 또는 를 이걸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기본적으로 목적격 조사 그리고 에서라고 하는 거는 너무 포괄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써달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연습도 여기에 맞춰서 쓰시고
자, 이 문제 또한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나 제가 문제를 이제 그 행정안전부, 자, 여기 자, 보시죠. 자, 행정안전부의 논술이라고 찾으시면 2020년 상반기 선발시험 공개라고 해서 이제 논술 문제가 있지요. 자, 이것을 다운받으셔서 2020년 상반기 문제를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자, 초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한 작가 선생님의 블로그 그리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 이거를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잘 쓰고 있는지 궁금한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일에 제가 이렇게 쓴다면 배점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다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데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제가 지금 12월부터 운영하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그 수정사항, 뭐 첨삭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그 제시문을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를 저기 평가해 가지고 채점을 하기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글 고쳐드리기도 하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제시문은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딴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이런 것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아주 편하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피드백 드리고 제가 수업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피드백 꼭 드리니까 자 올해가 자 이제 4월 말이 됐죠. 이제 4월 말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언제 보시나요? 6월 29일인가요? 6월 말 정도에 보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피드백으로 어디가 어떻게 부족하고 연습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좀 숙지하시고 활용하셔서 올해는 꼭 좋은 점수, 고득점을 목표로 이거 논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공부도 하시잖아요. 필기시험.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논술도 그만큼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그만큼 투자하시고 써보고 고쳐보고 그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